안녕하셨습니까?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슈 핵펀치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아직 제가 지금 그 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걸려 있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듣기가 좀 껄끄럽더라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세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언론이 가려버린 진실, 기성 언론들이 폄훼하고 거짓 선전하고 가짜 보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가려진 팩트, 진실들을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알아차려버렸다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지금 이번 일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을 했죠. 그러나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틴 지난 10여일 동안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극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9회 말 투아웃, 폐색이 짙었던 야구 경기장에서 막판 뒤집기 말로 홈런이 터져 나오듯이 극적인 상황이 펼쳐져 왔습니다. 바로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자각하면서 판을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소세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 피의 수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겨울에 이 찬바람을 뚫고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올라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인 줄 알았더니 AI보다도 더 똑똑한 애국 청년들, 애국 시민들이었습니다. 광장으로 모여든 젊은 세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정말 몰랐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민주당과 여타 야당들이 그렇게나 많은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깎아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카드를 꺼내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마침내 대통령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젊은 사람들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계몽을 했다, 인라이트먼트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다시 올바르고 반듯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계몽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5,000년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들이라고 단정 지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전교도 교사들이 무관심으로 방치해버린 우리나라의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잘못 알았던 역사적 진실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둘씩 그 실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각성이, 놀라운 깨달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보수와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애국 시민 간의 대결이라는 사실도 이제 젊은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념전쟁, 체제전쟁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들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미안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이념을, 사상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을 올바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언론은 한 통속이 되어서 앞뒤 다 잘라먹고 계엄만 부각하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광화문에 횃불 촛불이 난동을 벌일 때입니다. 자, 현장 상황을 보고하던 조선일보 한 기자를 발견했던 촛불 세력들이 죽여라 하면서 달려들었고 멱살을 쥐고 두들겨 팼습니다. 자, 기자의 안경은 박살이 났고 또 옆에 있던 동아일보 사진기자도 촛불 무리에게 쫓겨서 걸음아 날 살려라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사 회사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자, 회사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혼절했고 한동안 취재 활동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 기자들이 이제는 우파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한마음을 가진 족속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새가 될까 쥐로 살아갈까 박쥐처럼 좌고우면하면서 눈치를 살피던 자칭 우파 언론들이 좌 하고 말았습니다. 언론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시리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게 언론의 한계이고 숙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쌓아온 독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자, 영화 친구에서 조폭 준석이가 동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된다 이가. 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아치와 건달을 구분하면서 건달의 자격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힌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배우 강수연 씨도 생전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오가 없거나 쪽팔리면 안 됩니다. 나라의 전망이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연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사 무슨 운영진 얘기라고 하는데 그 운영진들이 정한 결정이니까 다들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양떼들도 사자가 끌고 가면 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자떼들을 양이 끌고 가면요, 그 사자떼들이 양떼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쥐새끼가 양떼를 끌든 사자떼를 끌든 쥐새끼가 대장이 돼서 끌고 가게 되면 그 모든 집단은 쥐새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각성을 못 하시고요, 그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밥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밥 먹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밥 먹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밥을 처먹기 위해서 경찰이 되고 밥 먹기 위해서 교수직을 한다 그러면 그 인생은 목숨 붙어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은 목숨이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추운 엄동소란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 저리고 애 많이 쓰셨는데 저도 정말 깊이 우리 한남동에 모여들으셨던 또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밥을 처먹고 살기 위한 쥐새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목숨을 던져가면서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분연히 바칠 것인가, 이거를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쥐새끼가 되어버린 놈들이 있어요. 쥐. 예? 이 쥐는 공수처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도 있고 군대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신문사 방송사에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 쥐새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공수처, 얘네들이 지금 독배를 들고, 즉 독이 담긴 술잔을 들고서 자폭, 스스로 폭파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공수처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공수처 아이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틀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의 스스로가 멸망코자 하는 자폭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즉 17일 오전까지 조사를 끝내고 석방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연행한 15일부터 언론들이 쏟아내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라는 촉구성 보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체포영장을 받아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므로 불법적인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애당초 내란죄 사건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까지 불법, 편법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공수처가 다시 서부지법을 골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심사는 매우 다르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진작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속 수감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 출석 요청에 불응할 경우 판사가 대부분 발부해 주는 반면 구속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한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강도, 살인 같은 중대범죄, 현행범이 아닌 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를 돌파하여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심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겠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영장심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재의 수사의 총체적인 불법성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통치권 범위 내의 조치라는 점, 즉 범죄 성립 요건도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지금 구치소에 연금이 되어 있고 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다는 점 역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지금부터요 대통령의 육필 원고를 통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쓴 6필 원고는요, 그 쓰여져 있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이 대단히 지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명문이고 이 문장이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읽혀져서 정말 앞으로 지도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민 사상을 갖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적인 이유가 국내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4년 전이 되는 2020년 4.15 총선하기 전에 똑같이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건물에 그 당시에 입소해 있었던 중국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로 지금 4년 전인 2020년 4.15 총선 때나 또 2024년 4.10 총선 때나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이 됐던 2020년 4월 그 즈음 해서 당시 수원 연수원에 와 있었던 중국인들의 명단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명단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지금 원천적인 중국의 초한전이 대한민국 심장부 내에서 그동안 전개되어 왔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 지금 대통령의 편지 속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야말로 한계 없는 초한전, 한계를 뛰어넘는 초한전, 영어로 말씀드리면 unrestricted warfare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태, 시간, 장소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 초한전을 현재 전개해 오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 통일 전선 공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계심을 높이고 중국 공산당의 저런 만행에 대해서 격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사측의 요구로 인해서 이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지금 보도를 못하고 있지만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대한연대에 가서 제가 출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다이내믹한, 이 스릴 넘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우리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스카이데일리의 허경 기자는 대단히 훌륭한 기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그 기자와 함께 협력했던 우리 공작관도 대단히 훌륭한 공작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음을 퍽이나 유감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의 6필 원고를 보다 보면요, 이 지금 부정선거 시스템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의 민주당과 중국과의 연대를 지목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장문의 6필 원고는 절반 이상을 이 부정선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데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를 해서 적시를 하면서도 국내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거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표현과 문맥을 따져본다면 국내 더불어민주당 등과 같은 야당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도 윤석열 탄핵 소추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제목하의 기사에서 이 육필원고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하고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투표, 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마디 틀린 얘기가 없네요. 자, 그리고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한 국제 연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서 비춰본다면 중국을 배후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조차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무엇을 달리 말하는 것이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포장해서 만든 말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대중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 사상이 심취한 자들은요, 조작과 기만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산주의를 놓고서도 인민민주주의다, 대중민주주의다, 진보적인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귀와 눈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니 뭐니 떠드는 자들이 다 뭐다? 공산주의의 가면을 쓰고서 겉으로는 민주주의 행세를 하고 있는, 즉 양의 탈을 덮어쓴 늑대다, 승냥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논점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은 전쟁이 아닌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6필 원고에서 부정선거 시스템의 출발점을 국제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의 주권 침략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이 전쟁이 아니라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 그리고 인지전 전략, 그리고 초안전 전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자들은요, 민주당에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온 천지에 다 있겠습니까? 온 천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에 대한 무슨 사법적인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다음번 대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면서 내각제를 갖다가 선호해서 내각제로 바꾸고 가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들이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점입니다.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손잡은 정치 세력으로 사실상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주어야 한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은 정치 세력이 현재 국회의 과반 정당인 민주당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점입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은 정치 세력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국제적 연대가 필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지목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도 현격하게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라고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다 하면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은 민주당이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구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편 것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 이해찬이라고 하는 후기 인상파, 일명 해골찬이죠. 또 문재인 때 중앙선거위원회에 중앙위원 했던 누굽니까? 조혜주. 그다음에 또 김세환, 송봉섭, 이런 자들. 그다음에 양정철, 이런 자들. 아마 지금 다리가 좀 후들후들 떨릴 거예요. 그대들도 알겠지만 이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은요 사형입니다. 과거 벌써 1961년도
60년도에 있었던 그때 3.15 부정선거에서도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중에 결국 다 사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거짓말로 한 선거가 다 이제 드러나고 그들이 지나간 21대 국회 4년 동안 저질렀던 각종의 입법과 만행, 그리고 2024년도 5월 말부터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벌여온 저자들의 만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고 국회를 해산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올바른 국회의원을 정상적인 수개표 방법에 의해서 선출하는 일들이 앞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원회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논점입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이 현실이면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이고 선관위원회에 병력을 290명이나 투입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 구축은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고, 이로 인해 한국은 소프트웨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원회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거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논점입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논리를 전개한 뒤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면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 체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포는 향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적 다툼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국내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의 협력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현재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기다 살을 붙이겠습니다. 지금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그 당시에도 중국의
그런 불순분자들이 분명히 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지나간 4.15 총선 당시 4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수원 연수원에 와서 압력하고 있었던 중국 사람들의 신원을 모두 다 제출할 것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단서가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왔던 자들 가운데 최근에 또 왔던 자들이 있다라면 그건 더 훌륭한 빼박 증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지금 뭐 정치인들 뭐 하는 사람들 다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뭐 유력 방송사 신문사의 뭐 대표 사장단들은 전혀 초청을 못 받았는데 지금 스카이데일리의 조정진 대표와 거기 전무이사가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보니까 공화당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렉션 프로드,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과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접점이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나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스카이데일리 신문사가 이번에 미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스카이데일리사의 그 조 대표는요, 국정원에서 무슨 27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37년 차 기자입니다. 원래가 기자였고 지금도 기자고, 그 지금 거기 그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요즘에 그 이희천 교수라는 분의 글이 계속 매일마다 연재가 되고 있는데 그 이희천 교수님은 국정원 출신이 맞아요. 27년간 근무하신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 조 대표하고 이희천 교수하고 아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이 하는 신문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 보도한다.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랬죠?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안 보여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 스펙타클하고 다이내믹한 모종의 일이 있었어도 아시아투데이 독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를 한 가지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미증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국공내전이 전개되었던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과의 전투보다도 더 심각한 사상적인 내전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성 없는 제2의 6.25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세력들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 간에 지금 체제 전쟁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은 당시 소련이 지원해준 탱크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남침하였습니다. 자, 그 파죽지세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가고 심지어는 마산 이론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었고 포항 안강 전선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고등학생의 나이로 그 전선에 투입이 돼서 전쟁을 하셨던 분이셨고 또한 베트남 전쟁에 2차례나 참전을 해서 월맹 베트콩들과 직접 전투를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베트남전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는 생생하게 집안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퍽이나 다행인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훌륭한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발전을 하고 융성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우리 민족의 반역자 전쟁에 참상을 일으켰던 가짜 김일성 김성주가 몇십 년 동안이나 공을 들이고 심어놓았던 그 장학생들 또 주사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통일 전선 공작 이 통전 세력들의 사주를 받는 친중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부정선거와 그리고 현재의 같은 내란을 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에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법원의 일부까지 가담해서 큰 혼란에 빠져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까지 부안에 동조하고 있는 극심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메인스트림 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사 방송사의 기사나 방송 내용을 과도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는 무슨 그런 신문사 이런 거 있죠. 방송사도 있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스로 말씀드리면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 또 믿지 말아야 될 게 ABC, NBC, MSNBC, CBS 이와 같은 방송국들이죠. 지금 대부분의 미국에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런 방송국들은요.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100이었던 것이 10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90%가 지금 날아갔어요. 어디 가서 보느냐? 자, 미국도 각성한 2030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X로 모여들고 있죠. X로 모여들고 있어요. 네. 네, 국정원 1차장 출신이 스카이데일리 99명 체포설 부정한다는데 그 사람은 부정하라고 놔두시고 나중에 제가 대한연대 가서 얘기할 때 들어와서 보시거나 나중에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평생 절독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시겠군요. 네, 좋습니다. 대신에 아시아투데이 신문은 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요. 이 유튜브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출신이다 그러고 나와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로 하는 게 있죠. 방법이 긴급, 속보, 충격 이래가면서 썸네일을 달아갖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갖고 시청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내용 뭐야? 조중동 기사 읽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 같이 그렇게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런 신문사나 언론사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기자들을 두고 있는 그런 회사 조직은
번성할 수가 없죠. 제가 모두에서도 말했지만 쥐새끼가 이끌면요 조직 전체가 전부 다 쥐새끼가 됩니다. 예? 양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사자는 고사하고 전부 다 쥐새끼가 앞을 리드해서 끌고 나가면 전부가 쥐새끼가 되죠.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네. 그러더라도 다른 신문은 절독하더라도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구독을 하세요. 아시아투데이는 그나마 몇 안 되는 정론지입니다. 자, 지금요. 쟤네들 그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이 정말 되지도 않는 칼을 씌워서 오랏줄로 꽁꽁 묶어서 지금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 있죠. 이것들이 지난 2017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것들이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반역의 길입니다. 역모입니다. 따라서 과거 같으면 전부 다 오랏줄을 묶어서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쳐야 되는 그런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내란죄라는 것은 그 목적이 국헌 문란일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헌의 본체가 되는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반국가 세력의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거짓말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지금 이렇게 닥친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모든 위기의 원인은요. 2020년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다수의 의석을 도둑질한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 행각입니다. 맞죠? 제가 한 말이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국회 의석수를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석수를 도둑질한 부정선거 세력들에 의해서 이 국가가 지금 파행이 되고 썩어 빠졌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부정선거로 자그마치 192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진보당 이따위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모두 29번이나 탄핵 소추를 자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각부 장관들이 다 비어있어요. 국무총리부터 해갖고. 응? 군 조직에도 주요한 간부들 자리가 다 비어있어요. 응?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손발을 묶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아나키즘 아니에요? 아나키즘. 응?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짓밟히고 1924년, 28년, 30년 그쯤에도 중국 나가서 일본 놈들하고 싸운다 그러면서 사실은 소련 공산당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무정부 운동했던 거는 싹 다 빼버리고 민족운동을 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전통적인 이 공산주의 사상, 무정부주의 사상, 전체주의 노선 여기에 지금 푹 빠져있는 이자들이 뭘 한다? 이 나라를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더 나아가서 빨갱이 김정은이 아가리에 대한민국을 헌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못된 짓을 갖다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우각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또 이제 재판이 시작돼서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을 갖다가 진짜 호도하고, 그 중국에 나가 있던 우리 조선족들까지도 괴롭히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애국자가 되어 있어. 애국자가. 독립투사로 변장을 하고 있어.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어요? 이 아나키즘에 빠졌던 무정부주의자들은요, 결혼제도도 부정합니다. 가정도 파괴해야 됩니다. 결혼과 가정을 부정하고 동시에 사회 구조, 행정구조, 행정제도, 법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할래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 그래도 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폭정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국민 경제, 국가 경제 숨통이 아예 지금 끊어버리겠다라는 이런 기세로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재 민주당 아이들의 만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때 보면요, 갑자기 국가 부채가 400조 이상이 늘었죠. 근데 그거 한번 따져보니까 돈의 행방이 없어. 아무래도 2020년도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조 바이든이 8,100만 표를 따먹는데 그 400조의 상당 부분이 투입이 돼서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캐시 파텔 미국 FBI 국장과 그 다음에 펜 본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마이클 월치 미 NSC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등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몇백 조의 돈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 흘러들어갔고, 또 벨럿이라 하죠. 그 투표용지를,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어떻게 가져가서 미국 투표 현장을 갖다가 휘젓고 못된 짓을 하는지 밝혀야 된다고요. 요즘 게 보고 있으면은 무슨 화교들을 대상으로 시시껍정한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화교들도 중국 사람의 일부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화교들은 산동성을 월 고향으로 두고 있는 대만을, 즉 자유중국, 중화민국을 고국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만행을 벌이고 있는 간첩들, 한족들, 조선족들 이런 것들과 대만 국적의 화교를 갖다가 돈 깔아놓고 같은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1992년 8월 24일 자유중국 대만과 하루아침에 단결해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우리가 공식 선포를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당시 안전기획부 국정원 안에 있었지만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다 이건. 6.25 전쟁 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우리 자유중국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서 버린다? 여기 뭐 댓글 쓰시려면요, 좀 이렇게 역사를 좀 잘 알아보시고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문 가문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유튜브가 너무나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런 것 속에서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법원도 보십시오. 법원도 선관위 편을 들고 있어요. 그죠? 판사놈들이 선관위 위원장들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구국의 방안은 유일한 게 뭐였다?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 실상을 밝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지,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원흉은 다름 아닌 바로 평양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종북 좌파, 그 다음에 민주노총과 같은 반국가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나간 과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난 4월 10일 날 총선하기 전에 크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의사들을 갖다가 그렇게 내몰았을까요? 왜 의료대란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2년 동안 그렇게나 우리 군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부사관들이나 위관 장교들이 군 조직을 떠나게끔 만들었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개발 그 예산을 왜 30%나 줄여버렸을까? 군인, 의사, 과학자들은요, 소위 말하는 자유 애국주의의 보수 세력의 골간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월 10일에 했던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당이, 여당이 이겼더라면 이길 수 있었죠, 충분히. 그런데 내부에 분열이 생겼죠. 그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또 벌어진다면요, 여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부정했던 놈들 있죠. 예? 누구예요?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면 하태경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저기 떡 먹는 거 좋아하는 떡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날이 곧 올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정선거 없다라고 떠들고 다녔던 간악한 무리들은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드리고, 만약에 어떤 정치단체나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다니는 일이 있다라면은 오늘부로 당장에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예? 그 역사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선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계엄을 선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금 돌아와서 사자무리의 수장이 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결정타가 지금 미국에서 1월 20일이 되면은 아마 나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이나 대한연대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이런 작업을요, 우리 비밀 공작이라고 합니다. 비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비밀 사업은 clandestine op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밀 공작은 covert 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 이렇게 커다란 이 틀 속에서 설명을 드릴 자료가 너무나 많은데도 이 아시아투데이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감으로 해서 저기 뭡니까? 오늘 저희 이슈 핵펀치는 이쯤에서 마감을 할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